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졌다는 증거들이 또렷해집니다. 백인 위주 정책과 나쁜 경제 전망, 전방위 조사 등이 키워드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애리조나주 선거 결과가 뒤집혀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당선자는 사망한 공화당 존 맥케인 의원이 당보다 국가와 주정부를 앞에 둔 훌륭한 선배였다고 연설했습니다. 영킴 후보를 포함해 당락을 결정지지 못한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후보 3명 모두 추가 개표 결과 영킴 후보는 앞서가지만 다른 2명은 민주당에 밀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교외 지역의 이민자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통령이 이민자를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고되거나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미군 묘지 참배를 비가 와서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을 프랑스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호팀이 말려서 못 갔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별로입니다. 최근 비 오는 날 머리 망가질까봐 캠페인 취소를 고려했다는 진담 섞인 농담도 했고 베테랑스 데이에도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에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을 시사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CNN 방송이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을 출입증 박탈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CNN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추가로 출입증 박탈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밀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빅 이슈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을 밝힌 띵크탱크의 말 표현을 문제 삼지만 작은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는 미국 대통령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전히 속고 있으며 외교 정책을 다루기에 함량 미달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입니다. 먼저 지금부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2년 동안 2년 이후에 미국이 어떤 방향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세계 정책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칼 로브 공화당 전략가고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잭 부시 동생이 정치를 하기에도 여러 가지 무슨 품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더 좀 큰 인물이 되기에 적합하다라고 부시 가문에서는 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맏아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는요. 부시 그 아들 부시가 술도 하고 등등 그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칼 로브가 이것을 잘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구상을 해서 연출을 해서 그러면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으로 하자. 그리고 술도 끊고 하고 해서 복음주의 그 기반을 바탕으로 아들 부시를 그 여러 가지 그 단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미리 인정하고 드러내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칼 로브가 요즘엔 팍스에 자주 출연을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주로 컬럼을 씁니다마는 10년도 더 전부터 칼 로브가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또 이번 선거 전후에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은 너무나 백인 인구에 집착을 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기반이라는 곳이 시골인데 시골의 백인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선거를 보더라도 달라스, 휴스턴, 시카고, 덴버,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칼 로브가 캘리포니아주 영킴 후보도 출마한 오렌지 카운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구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 아주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교회요. 시카고 주변, 휴스턴 주변 이런 곳에서 이번에 그 공화당 그 후보들이 많이 후보나 현 그 의원들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것이 서서히 시작돼서 이번에 선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마구 욕하고 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애틀란타에서부터 트윈 시리라든가 필라델피아 등등 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민자 소수인종, 또 하나는 여성도 이제 굉장히 그 투표의 전과는 달리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미국에서도 남성보다 투표권을 늦게 가졌으니까요. 처음에는 또 뭐 남편 따라 또 그 보이프렌드 뜻에 따라 하기도 했어요. 미국 여성들도.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앞으로 2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가 공화당에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 뭐 다른 거 다 제치고 해야지 될 일이다. 칼로브가 다시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요. 일리노이의 한 그 술집에서 블루문이라는 그 매니스 블루문입니다. 이 술집에서 흑인 그 경비원이 건맨 누군가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총격 뭐 소리가 들린다 해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시큐리티 가드를 살해를 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주변에 있지만 죽은 사람은 이 블랙 피플 한 명뿐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도착을 했을 때 경찰이 그 시큐리티 가드 총 갖고 있는 사람에게 총을 겨눌 때 그 사람 경비원이라고 소리를 쳤지만 블랙맨이 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은 총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 경찰이 어제부터 이 내용을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찰에 의해서 뭐 살해된 그런 사람들 올해도 뭐 84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흑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 뭐 배 정도는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 인종적인, 흑인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이 미국에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백인들은 아이도 낳지 않고 또 이민자들이 아무래도 아이를 많이 낳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그 지형상으로 인구 분포로 차츰차츰 퍼져가고 있는데, 게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선거 직전에 무슨 그 얘기한 말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이민자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민자는 나쁘다, 위험하다, 백인에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25지구, 48지구, 어제 말씀드린 그 데나 로라 바커 지역이요. 30년 의정활동을 한 사람, 연방 하원 의원으로 49지구가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지금 세 군데잖아요. 영킴이 출마한 39지구, 45지구, 미미 월터스도 지금 1000표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군데가 민주당이 앞서는군요. 미미 월터스 1000표, 그리고 영킴 후보도 1957표. 아마 오늘 오후가 되면 또 숫자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그 NPR 방송까지도 그제는요. 주말에는 LA 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NPR 방송도 이 세 군데도 다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군데 공화당인데 민주당으로 넘기려고 했었던 것이 다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3개 그 연방 하원 의석 가운데 지금 공화당으로 확정된 의석 8개밖에 없거든요. 1, 4, 8, 21, 22지구가 데빈 누네스고요. 하원 공화당 정보위원장을 지냈던 23, 그 케빈 맥카티고 42, 50지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결정되지 않은 지역을 빼고는 이제 전부 민주당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캘리포니아주는 그야말로 무슨 뭐 방탄조끼를 그 민주당이 입은 것처럼 됐고, 상원을 보더라도요, 연방이요. 공화당이 처음에는 뭐 4석까지도 더 늘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51대 47이고 두 군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재검표하고 있죠. 미시시피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27일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표 차이도 작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요. 지금 하원의 경우는 32석 확보에 뭐 4석은 적어도 더 확보되고 많으면 40석까지 된다 하는데, 주지사도 그 민주당이 7석을 더 가져가서 공화당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그 의석
그 주지사 면으로는 인구로는 뭐 민주당이 훨씬 많고요. 도시성이 있는 주의 주지사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요. 애리조나주에서도 이제 그 공화당을 누르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고 네바다주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민주당이 됐고 애리조나는 제프 세션스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었던 그 제프 프레이크 연방 상원의원이 재선에 나가봤자 떨어지니까 나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 자리를 놓고 결국은 민주당의 여성인데 양성애자입니다. 뭐 주에서 정치를 3선 하원 의원을 했고 민주당 치고는 조금 그 중도적이고요. 애리조나주에서 최초의 여성 상원 의원이고 아마 나이도 가장 어릴 겁니다. 4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애리조나의 경우는 우편 투표가 전체 투표의 4분의 3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공화당이 앞서가다가 우편 투표 집계 때문에 완전히 이겼는데 이 의원이 민주당 당선자가요. 민주당인데도 승리 연설에서 존 맥케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 제프 프레이크 의석에 당선이 된 거지만 존 맥케인 얼마 전에 숨진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은 언제나 공화당이지만 당보다는 나라를 앞에 뒀고 애리조나 주를 앞에 뒀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도 옳은 것을 향해서 갔고 물론 정치인이니까 때로는 화합을 했겠죠. 협상도 했고 그리고 상대당과도 공통점을 찾으면서 차이를 껴안았다. 이게 이제 그 중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주에서 애리조나처럼 뭐 공화당이 강한 곳에서 될 수 있었던 거죠. 1976년 처음으로 민주당이 나왔으니까요. 캠페인을 할 때도 워싱턴이 뭐 민주 공화 하면서 일을 안 하는데 당을 저 뒤로 두고 우리 일 좀 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공화당이 당선됐다고 하지만 주지사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플로리다주는 상원의원과 주지사가 다 공화당이 표가 더 많은데 재검표 들어가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고요. 해서 카알로브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지역에서 결국은 교회 지역의 사람들을 공화당이 특히 이번에는 흡수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2020년도 재선에 강한 포지션이 됐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지난주 화요일에 치르고 수요일 이후에 지금 내일 되면 일주일이 됩니다만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의외로 잠정 투표라든가 부재자 투표라든가 아니면 뭐 군인 투표도 아직 안 센 것 있을 테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 같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원이나 상원에서 트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뭐 지금부터 남은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사람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조금 지금 현재로 보면은 중간선거 전보다 어려워졌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중간선거 결과고 두 번째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는 것, 세 번째가 경제인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없으니까요.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을 해서 당선도 많이 됐지만 그러나 폭도 많이 줄어들었고 힐러리 클린턴이 없으니까 중서부 또 위스콘신 이런 곳이 트럼프가 아무리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해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남부도 히스패닉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더 할 텐데 계속 백인 위주의 이민자를 정말 거의 악마화시킨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고 와이트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모든 곳에서 라틴계가 늘어나고 펜실베니아도 지금 지기 쉽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건도 마찬가지예요. 오하이오 정도가 아직 단단하다고 볼까요? 그렇지만 오하이오가 단단하면 뭐합니까? 또 버지니아가 또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서 2016년 선거에 안 나갔었던 사람,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덕을 봤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나가서 투표를 한 사람도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 때문에 안 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나가서 투표한 사람들이 이 같은 그 투표 결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아시안 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화당이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뭐 전무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년 내내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검사로부터 또 뉴욕주로부터 뭐 트럼프 재단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돈과 연관돼서요. 의회로부터 이런 조사는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원에서 여러 가지 그 소환장을 연쇄적으로 발부를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그 성격상 거부할 것까지 하원 의원들도 예상을 하면서 하니까 싸움은 양측에서 더 세련되고 힘들어지겠죠. 연방검사 맨하탄 지부예요. 한 80페이지짜리 뭐 트럼프 대통령 전에 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 요즘은 완전히 돌아서 이 사람이 원래 주이시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해가 되는 증언도 많이 하고 있고 세 번째 이슈가 리커버리 경제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경제 회복이라는 것이 경제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점을 이미 찍은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급주유 내지는 처방 아주 독한 처방, 세금 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기 불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경기 전망은 지나가 봐야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는 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좋기는 좋은데도 이미 투자들을 그다지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기 부양 정책을 물론 대통령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 감면은 더 이상 쓰기도 힘들고 써봤자 1년에 1조 이상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리저리 쏠렸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고 그게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 기적과 같은 정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두 번째와 조사받는 것과 경제 이런 것은 또 다른 나라와도 연관되고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인구 변화는 대통령의 정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공화당의 정책으로 절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백인들이 그 아이 출산율이 낮고 히스패닉 늘어나는데 이미 미국에 오래전부터 와서 다카 프로그램 받고 있는 학생들 누구 뭐 다 있잖아요. 에이시안 인구도 늘어나고 부정할 수 없는 변화.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공화당이 강한 이런 곳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수 인종에 대해서 2016년도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여러 가지가 좋았는가 아닌가, 상징적으로도 사회복지 혜택으로도 나빴는가, 여성에 대해서는 말로라도 상징적으로 좋았는가 나빴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위주로만 갈 것인가, 시골 사람들 아니면 같이 살아야지 된다는 로널드 레이건 때부터 공화당 그때부터 지속되어 온 이민자, 라티노, 에이시안 껴안기, 특히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래서 온정적인 그 공화당이라고 컴패션이 있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갈 것인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말 뭔가 지적을 받은 내셔널리스트, 트럼프 대통령의 내셔널리스트라는 것이 화이트 내셔널리스트일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민족 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인가? 주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기에 달린 거죠.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게 아니고요. 이거죠.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신문은 아무래도 방송보다 조금 그 시차가 있어서 늦으니까 신문에는 1.4%포인트 차이 이렇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이티스트 확인하면 영킴 후보가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1.2%포인트 앞서가고 있고요.
아직 17만 5,300표 정도 개표가 됐는데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는 28만 표. 그만큼은 안 나와도 지금보다는 더 나올 표가 있다는 것이고 뭐 시스네로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7만 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요.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앤디 김 민주당 후보가 1.3%포인트 3,837표 지금 그 공화당의 현역 의원에게 앞서가는데 이것은 개표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앤디 김 후보가 그 당선될 연방 하원 의원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그럼 최초가 되네요. 아니죠. 지난번에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있기도 했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잠시 뒤에 중요한 그 북한 이슈 관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또 변하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뒤로 쫙 그 한번 던져놓고 세게 던져놓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지금까지 그 44분이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분이 지금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그 다친 사람은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많이 그 진화됐어도 한 30% 정도 뭐 캠프 파이어 또 뭐 말리부 쪽 또 그 옆 동네 전부 산불 났잖아요. 말리부 지역은 워낙에 유명인들이 많이 사니까 뭐 킴 카다시안 같은 사람은 남편과 함께 개인 소방수를 고용을 해서 전부 뭐 이렇게 집 주변에 불이 오지 못하도록 깊게 그 땅을 파는 이런 그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 미국 사람들 저렇게도 하는구나. 돈이 많으면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지금 소방관들이 가까운 데서 올 수 있는 곳에서는 다 오고 있지만 워낙에 그 날이 그 드라이해서요.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더요.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캘리포니아주가 그렇게 그 환경 정책을 잘못 써서 나무도 못 베게 하고 수풀에 그런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 하고 비난을 해서 소방관들이 지금 사람이 숨지는데 그 얘기 할 때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뒤로 조금 물러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정부에서 정책 잘못 썼으니까 연방 기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캘리포니아주를 비상사태 선포하고 연방 기금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법무장관 대행 있잖아요. 법무장관 대행이 지금까지는 그 상원 인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러시아 사건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힐러리 클린턴 가둬야지 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선거 캠페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나쁜 정보를 준다고 해서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그 연방 그 법무장관 대행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이 법무장관 대행이 내가 계속 감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어젯밤에 연방 법무부 그 대변인이 그 로버트 멀러 그 특별검사 그 감독에서 이 연방 법무장관 대행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주변 분위기 보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하원이 민주당 장악으로 바뀌고 공화당 상원도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의석이 뭐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 걸리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 해석의 차이는 있겠으나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니까 법무부에서 뭐 이거 이 사람도 제프 세션스와 마찬가지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그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약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원래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이 그 로버트 켈리가 국토안보부 장관이다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본인 아래서 일했던 뭐 부장관이었던 그 커스텐 닐슨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했는데 여성이잖아요. 해서 때로는 대통령이 어린아이와
무슨 그 부모를 떼어놓는 것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입장이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본인도 여자잖아요. 여자고 뭐 여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DNA도 다르다고 하고 교육 받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정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몰아치기도 그렇죠. 이민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게 뭐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하고 면박도 받고 구박도 받고 장관회의에서 뭐 그야말로 추궁도 듣고 꾸짖음도 듣고 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불만을 하더니 뭐 해고 준비를 한다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 사이에는 해고보다는 그 대통령의 누구를 해고하는 방법도 점점 조금 그 순화되는 쪽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죠?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해외 출장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트위터로 해고를 해버린 여기서 점차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쪽으로 가다가 이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가 본인을 위해서 선거 캠페인 때부터 일했고 여러 가지 강경한 이민 정책 같은 것을 잡아줬는데도 러시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하고 본인은 뒤에서 빠졌다 해서 이제 그 법무장관을 해고할 때 본인이 안 했잖아요. 그 로버트 켈리 비서실장 시켰죠. 이번에는 어쩌면 그리고 니키 헤일리도 조금 우아한 모습으로 빠지는 것 같고 또 이 그 국토안보부 장관도 어쩌면 본인이 사임하는 형태로 할지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미 뭐 대통령실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부하였으니까 굉장히 보호를 했지만 비서실장 말이 통하겠어요. 비서실장이 정말로 힘이 좋을 때도 안 통했을 텐데 지금 존 켈리 사성장군 비서실장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요일 오후에 떠났어요. 원래 일요일이 베테랑스 데이였잖아요. 근데 앞에 아침에 뭐 국립묘지 참배 안 했고 어제 대통령 와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제가 베테랑스 데이로 했는데 여러 행사가 많이 이어졌는데 대통령도 알링턴 국립묘지 안 갔고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번에는 전부 다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베테랑스 데이에 안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뭐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그 1차 대전이 끝난 휴전 기념 행사에는 참석을 했고 또 다른 뭐 다른 미군 행사에는 참석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미군 묘지 참배도 안 했었고요. 이번에 그런 문제 그런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 가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뭐 북한의 그 경제 제재를 강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도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을 부릴 사람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이나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뭐 어떤 그 좌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병을 집었다가 바닥으로 내려놓으면 같이 그것도 금방 0.5초 안으로 따라하는 이 정도의 충성심을 보이면서 복음주의 기반을 이렇게 다지면서 있는 그런 정도는 알지만 아무 그 부통령은 원래도 부통령의 정책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 대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 되기로 자처를 했기 때문에 뭐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쓴 그 글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통령의 마음을 쓴 것도 아니고 뭐 그 대통령의 그 심정에 따라서 뭔가를 그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특히 이제 그 빅터 참 교수가 그 주도를 해서 민간 그 위성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뭐 20개에서 16개 그 숨겨진 장소, 히든 베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경우는요. 그 숨겨진 장소에서 탄도 미사일 그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이 전략문제연구소가 왜냐하면 뉴욕타임즈가 전략문제연구소의 그런 발표를 인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청와대에서는 뭐 미신고 문제, undeclared 이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무슨 두 나라가 아직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이 그런데 뭘 신고하고 말고 하느냐 미신고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꼬리 잡는 것 아닌가요? 말꼬리 잡기라기보다는 그 본질 흐리기. 주제를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욕타임스 표현대로 가자면 히든 베이스에서 16군데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 16군데 다 알고 있었습니까? 뭐 국민에게 알릴 부분이 있다면 알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은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대단한 기만을 한 것이고 미국 정보당국도 알고 있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문제를 수면 위로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을 또 어느 정도는 기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테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선 청와대에서 undeclared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unreported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지, declared라고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그 히든 장소에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뭐 풍계리도 뭐 어떻게 하고 뭘 보여주기도 하고 입구를 뭐 또 파괴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 선언하지 않은 스스로 디클레어 하지 않은 undeclared 된 그런 곳이 16군데나 있는데 그 형태 자체도 보통 핵국가, 러시아, 미국, 유럽의 핵국가의 그런 그 베이스와는 달라서 참 그 자세히 알기 힘들다 하는 게 어제 그 뉴욕타임즈의 포커스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폴 월드만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바보로 만들면서 갖고 논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6개월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유세에서 노벨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다 이렇게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을 하더군요. 내가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또 김정은 만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모든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것을 내가 딱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북한은 적어도 뭐 16개 정도의 히든 베이스에서 숨겨진 기지에서 이런 개발을 해왔고 미국 정보국이 알았지만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다. 민간인의 민간 위성에 의해서 뉴욕타임즈에 의해서 그리고 전략문제연구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발사대 해체했다는 발사대 해체는 별 의미 없고요. 요즘은 이동식이니까요. 무빙 발사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그 대통령 빼고 이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썼습니다. 짐작하고 있는 건데 정상회담 6월 달에 있었던 것이 북미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선언이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크리스 머피 의원이 과거에 했었던 것보다도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너무 강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또 대통령이 하는 일 무조건 잘한다 눈 감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을 해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모든 게 개인적이고 모든 게 자신에 관한 거다. 칼럼니스트 얘기입니다. Everything is personal and everything is about him. 역사와 다른 나라와의 미국과 관계를 이해할 필요를 대통령은 전혀 못 느끼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딜메이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북한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관계만 두 사람 지도자 사이의 관계만 좋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해서 푸틴과도 그러고 김정은과도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사랑은 도망간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칼럼니스트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 실제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아름다운 그 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게 생존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막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이 없인 사담 후세인과 무마르 카다피처럼 그렇게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잔혹한 독재자라는 걸 누구나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 잔혹한 독재자로서 가는 게 김정은으로서는 합리적인 포지션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권이잖아요. 지금 정권. 핵무기를 포기하기 힘들고 복잡하다. 아무것도 김정은에게 핵무기만큼 권력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아예 뭐 핵무기를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진 않았어요. 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기꺼이 하는 그런 기만과 약속 깨기를 아주 그냥 쉽게 당하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북한에 아무것도 핵 대신에 뭔가를 교환할 걸 줘야지 핵을 포기를 하는지 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이제까지 없었던 유일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다른 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좀 많이 붙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컬럼을 했습니다. 프랑스 와인은 좋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미국 와인을 프랑스에서 팔기 힘들게 한다 하면서 not fair, 이것은 바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선지 모릅니다만 유럽연합이 미국 와인에 대해서 미국이 프랑스 와인에 붙이는 관세보다 높게 받긴 하네요. 750ml 병당 미국 아닌데요. 그러네요. 0.111 11센트에서 29센트.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서 5센트에서 14센트 이 정도 붙이는데 이게 이제 또 다 감정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 온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이 내셔널리스트는 애국주의자들을 배신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같이 있는 그런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또 다른 미군 묘지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미군 묘지를 안 갔잖아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해병대 벨로숲 전투요. 해병대요. 그 희생자들이 묻힌 그 묘지에 가기로 하고 안 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윗을 하는데 그게 많이 지적이 돼서 프랑스 군인들이 비 맞으면서 철조망을 이렇게 포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비가 오지만 우리 별거 아니야. 먼데이 모리베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을 조롱을 한 거죠. 비 오니까 머리 망가진다고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하잖아요. 머리 망가진다고 안 가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헬기가 뜰 수 없어서 안 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 50마일 정도 되는 거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다 1차 대전 때 숨진 각 나라의 군인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 다 갔거든요. 다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비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의 군인들까지 조롱을 하니까 대통령이 오늘 트윗하기를 나는 자동차 타고 간다고 하는데 경호팀이 안 된다고 했다.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 다 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등.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군인들도 사이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들이 특히 이제 군인과 연관돼서 이렇게 행사가 있고 할 때 비 온다고 안 간다던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많은 대통령이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비 맞으면서 연설했고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베테랑스 데이에도 그랬지만 보통 때도 비 맞으면서 때로는 우산 받고 뭐 우산 그다음엔 버려버리고 그 셔츠만 입고 셔츠 입으면 속에 러닝 셔츠도 입었더군요. 뭐 그렇게 하고 연설한 사진들도 너무 많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 안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불만 나온다고 하고 왜냐하면 미군이 싸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도 지금 2년이 됐는데 방문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그 군인들을 위한다고 말하잖아요. 프랑스로 가기 직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도 미셸 오바마가 나의 남편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때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굉장히 위협에 빠졌었는데 위험에 용서할 수 없다 하니까 나는 뭐 국방비를 삭감해서 미군을 위험에 빠뜨린 오바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2차 대전에서 숨진 1차 대전에서 숨진 그 병사들이 묻힌 묘지에 비가 온다고 안 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조금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베테랑스 데이에도 대통령, 부통령 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갔는데 부통령도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뭐 참배할 수 있었어요. 알링턴 국립묘지.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안 갔고 이 오바마가 전 대통령인데 오바마가 오히려 그 베테랑스 데이에 땡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여러분들의 봉사와 희생에 견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우리도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요. 이 문제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에는 영원히 또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끝내게 되네요. 이 CNN 방송이 결국은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 비서실장 등등을 헌법 1조와 5조 위반이다. 이제 대통령과 질문 이제 서로 그 말싸움 하다가 결국은 출입증을 박탈당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곤란한 질문을 그 아주 그 텔레비전 진행자답게 답변하지 않고 자꾸 그 피하는데 다른 말만 계속해요. 근데 미국 기자들이 또 그걸 넘어가지 않잖아요.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출입증을 뺐었는데 출입 기자들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면서 CNN 편입니다. 대통령은 다른 기자들도 두고 보자. 나 더 출입증 뺐을 수도 있어. 입장이고요. 강희진이었습니다.